석사 교수를 하신 성공의 신부님이시고 이재용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주어진 주제 시민이 참여하는 정치적 역할에 대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나와주시기 그냥 육성으로 해도 괜찮죠? 네. 네. 제가 목소리가 좀 괜찮게 큽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주제가 정치개혁, 정치, 한국 정치의 미래. 여기서 과연 시민의 역할이 뭐겠느냐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사실 정치를 시작한 것이 1999년 가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를 해산하고 정말 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보자. 그러셔서 저보고 창당하는데 한 축을 좀 담당해 달라. 그래가지고 새천년 민주당 처음 만들 때 창당 준비위원회의 총무위원장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마 본래 기획하고 생각했던 것은 그 당시에 아주 파격적으로 저를 그 창당 준비위원장으로 김대중 대통령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때 이만섭 전 국회의장이 창당 준비위원장이 되시고 제가 총무위원장을 맡고 이 조직위원장의 정균환 의원이라고 저 전라북도 출신의 의원이 조직을 맡고 실제로 창당 작업을 저와 정균환 의원 두 사람이 창당 작업을 한 셈입니다. 저는 사실 총무위원장이 뭔지도 모르고 갔습니다. 하루는 기자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총무위원장이 뭐 하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근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5만 가지 잡일은 다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것이 당의 사무총장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총무위원장이 대단히 중요한 자리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당시에 당을 만들려고 노력했는데 새천년 민주당의 본래 처음 이름이 결정된 것은 참여민주당이었습니다. 그 참여민주당으로 김대중 대통령 제가까지 다 받아서 이제 창당 준비위원회에 딱 제안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구동성 나오는 게 무슨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뭐 당의 이름이 왜 그러냐, 참여민주당의 좋은 말로 하면 참민당이 되는데 그럼 참혹한 뭐 당이 된다는 얘기냐, 뭐만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다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걸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하여튼 참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새천년 민주당 여당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초청된 인사들조차도 못 받아들인 겁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특히 군 출신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경제계 출신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왜 참여민주당을 그렇게 싫어했을까? 참여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 대중적 사회 속에서는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럼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 정치에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자체가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적은 이 짧은 혀로 하여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다 동원해서 참여민주당의 정말 아주 대단히 좋은 명칭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2010년, 2009년 말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더니 저보고 국민참여당 대표가 되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름이 우선 이건 참여가 앞에 오는 게 아니라 국민참여니까 역시 이거 대단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사실상
국민참여당 대표직을 제가 기꺼이 수락을 해서 결국은 제가 꿈을 꿈에 그리던 참여 정당에 한번 대표를 해보게 된 셈이죠. 그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름 하나를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운 역사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민주주의가 참여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정당, 특히 그 참여도 일반적으로 국민과 시민,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정당,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우리 정치 상황이라는 건 여러분이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일단 한번 잠깐 일별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 이 역사에 없었던 엄청난 불법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국가정보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아마 이렇게 뭐 나타나는 것만 그렇죠. 뭐 이것저것 뭐 안 참여한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총동원되다시피 했겠죠. 그럼 이 선거에 대한 이런 불법적 선거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낼 거냐 하는 게 아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유출시켜서 여기 부산에서 당시에 대통령 선거 때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는 모모 인사가 대화록에 있는 내용들을 전문 그대로 일본에게 선전을 하는 그런 불법적인 사태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런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남북관계 정상회담 대화록까지도 선거에 악용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볼 거냐? 불법 유출, 불법 공개, 선거 악용. 이것이 규명되지 않는 한 다음 선거도 저는 정확하게 제대로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와 함께 현재 대화 소통이 없는 정치 부재 아래서 외길 통치, 공포 정치로 가고 있는 이 현상을 앞으로 4년간 어떻게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냐 하는 거죠. 이런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치 현안이 아닐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냐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이죠. 시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죠.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야권연대가 이루어질 거냐 하는 큰 숙제입니다. 이미 우리가 몇 차례 시행을 했었지만 그것이 잘 된 경우도 있지만 잘못된 경우도 있었고, 중앙당 차원에서 못했는데 지역 차원에서 잘 이루어내가지고 성공한 경우도 있지만 야권연대 정말 필요한 거냐? 또 가능한 거냐? 2015년 저에게는 저희가 본 내년 1년이 정치개혁의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혹 개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 정치와 시민 정치 사이에서 과연 정당 정치를 어떻게 시민 정치가 변화 내지는 압박을 가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의 정치개혁의 가장 초점이 아닐까. 여기다 시민 정치라는 건 일단 접어놓고 일단 이걸 그냥 하나의 가상의 이야기로 해놨습니다만 이걸 한번 염두에 두고 보자는 것이죠. 2016년이 국회의원 선거죠. 그러면 2016년 국회의원 선거가 올 때 과연 이 정치개혁에 의해서 어떤 형태의 선거가 되겠느냐, 어떤 정치 구도가 될 때 민주당의 선택은 어떻게 되겠느냐, 과연 민주당은 그때까지 요 모양대로 갈 거냐 아니면 변화될 거냐, 민주당 내의 선택은 어떻고 민주당 외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 2017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결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제까지의 경우를 보면 다 5%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양측이 다 거의 정해져 있는 거고
유동적인 사람들의 5%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걸리는. 그럼 이 5%의 싸움 속에 누가 어떻게 이 5%를 가져갈 수 있는 걸 내걸고 싸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 여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정치 공학적인 얘기도 있고 정치 문화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미국의 오바마가 이번인가 지난번 선거인가 정치 구호로 내걸었던 것이 단어가 하나죠. change, 개혁이라는 거였습니다. 변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리폼이 아니니까 변화겠죠. change. 일본의 고이즈미가 해산을 하고 선거를 벌릴 때 그때 고이즈미가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는 변화를 막지 마라. 그거였습니다. 변화를 막지 마라. 그때 우정국 개편을 하면서 우정국 개편을 반대하니까 국회의원을 해산을 하고 벌린 거죠. 우정국 개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었는데 이것을 막지 마라 하고 나간 거죠. 오바마의 체인지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 시스템에 대한 그런 어떤 변화, 다시 말하면 복지의 변화, 그걸 주장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가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5%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사실은 핵심적으로 국민의 딱 피부를 찌를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어떤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지난번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사이에서의 그 선거전에서 결국 어떤 요인이 성패를 갈랐느냐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실제 질 수 없는 선거였다는 것 혹은 부정선거의 결과로 뒤집어졌다는 것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건 다 깨고라도 결국 그 당시 우리가 언어에서 이겼느냐, 국민적 마음을 묶어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언어에서 이겼느냐는 건 우리 생각해볼 하나의 과제죠. 근데 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소중한 역사적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누구나 주저없이 3.1운동이죠. 왜? 전국적으로 어린 소년소녀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나온, 심지어 남과 북에도 차이가 없이 전국적으로 한 달간에 걸쳐서 일어났던 엄청난 독립운동. 그것도 정말 요즘엔 촛불 들고 가지만 그때는 횃불 들고 한 운동들 아니었습니까? 태극기 들고 곳곳을 다니면서 이 3.1운동 100주년이라는 것 속에서 우리 민족과 우리 역사의 재발견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 이야기는 이 해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부터 계속되는 2010년대를 마감하는 아주 결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에 있어서 어떤 말과 어떤 내용과 어떤 정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특히 시민들 쪽에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결국 과거사의 정리로부터 시작해서 근대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 우리 갈등과 대립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민족 자존이라고 하는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걸려있는 것인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국제사회의 현상도 국내 사회의 현상도 100년 전 이때와 지금이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가령 3.1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이전에 이때 이전의 역사를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9세기 말 청나라와 일본과의 전쟁, 20세기 초 러시아와 일본과의 전쟁, 이 두 전쟁이 다 미국과 영국이 동북아를 장악하고 동북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전쟁이었거든요.
여기 일본이 동원이 되고 뒤에서 미국과 영국이 지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를 다 이겼습니다. 이 전투에 이긴 걸로 해서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은 조선반도를 지배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역시 미국이 일본을 앞세워서 일본을 다시 재무장화하고 일본을 앞세워서 중국의 전략적 기지로 삼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관리해 나가는 하나의 대리자 역할까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00년 전 상황과 지금 상황이 거의 같다는 얘기죠. 왜 같을까? 그건 결국 우리가 3.1운동 때 벌였던 이 민족적 사건에 대한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이 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전히 3.1운동은 미완의 혁명이었고 미완의 민족 사건으로 남아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지금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이 운동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의 개념화하고 정리하고 방법을 찾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심지어 남북관계에 이르기까지. 사실 과거 역사 속에서요, 남북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같이 추구를 할 수 있는 게 3.1운동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은 있겠지만 이것도 또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막간을 이용해서 이 PPT는 제가 만든 겁니다, 직접. 네. 그것도 이제 양념으로 좀 한번 강조를 하고, 그래야 박수를 좀 받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재미있더라고요. 이거 처음 조금 배워가지고 하니까 아직 초보입니다. 하다 하니까 폭 재미도 있고, 강의하는데 여기저기 가서 강연할 때도, 역시 효과적이고 그래서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주 재미있어서 요즘에도 역시 잘 만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 여기로? 그렇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겁니다. 19년까지 불과 6년밖에 남지 않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 정치개혁,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아주 숨가쁘게 지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정치 구도의 문제가 또 하나의 과제입니다. 여기서 보면 야권의 전략적 무력함, 정책 대안의 부재, 민주당의 지도력과 신뢰감의 상실, 이건 뭐 여러분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을 누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내부에서 변화시킨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까지 판명된 일 아닙니까? 그럼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변화시켜야 할 텐데 외부의 압력 누가 이걸 변화시킬 거냐 하는 게 하나의 과제겠죠. 둘째로 새누리, 민주, 양당 구도, 이것은 깨지지 않습니다. 결국 영남, 호남의 지역적 양분 구도, 이념적 사회적 대결 구도, 이게 다 이 양당 구도와 함께 흐르는 하나의 구도거든요. 그 양당 구도가 있는 한 이 구도도 깨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적당히 이 구도를 통해서 양당이 정치적 이익도 택하고 정치적인 타협도 하고 그래 가는 거죠. 이 구도도 우리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제3의 다른 당의 출현은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면 안철수 당이 나온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제까지의 상황을 보면 지역 기반으로 했던 국민의당이나 혹은 자유민주연합 같은 김종필의 지역, 충청도 기반을 했던 그 정당들 이외에는 성공한 정당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정주영 회장에도 국민당. 근데 그러고 보면 국민자 붙은 당이 되게 그냥 깨졌어요. 그죠?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릿말에 국민이 들어가면 국민이 싫어하는가 봐요. 왜 그럴까요? 지금은 시민시대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시민참여당 과감하게 그렇게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만 아마 유시민 대표 때문에 혹시 너무 솔직한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시민을 좀 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국민은 되게 안 됐는데, 정주영 씨는 지역 기반보다는 돈의 기반이었던 것이죠. 근데 역시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양당 구도라는 이것이 얼마만큼 굳건한 구도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가 있고, 결국은 정치개혁의 성패는 이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이냐. 다시 말하면 양당 구도, 영호남의 지역 구도, 이념적인 대결 구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변화할 거냐. 이게 결국은 숙제입니다. 여기에 귀결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깨뜨릴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하나를 깨뜨린다는 것도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제3당이 그럼 서로 된다 치더라도 이것이 정치적으로 과연 어떤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철수 씨가 가지고 있는 이 큰 하나의 바람, 대중적 바람이라고 하는 이 바람도 정치권에서 본다면 대단히 소중한 하나의 정치적 자산이고 힘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시민들을 통한 시민정치 네트워크 혹은 시민정치, 이것이 과연 가능한 해법이냐? 그럼 이 시민정치가 가능한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중요한 얘기가 여기 이제 걸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여기에는 세 가지의 대결 구도와 마지막에 있는 시민정치의 역할과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주제로 들은 내용입니다. 이제까지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서론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과제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의 예로 NLL의 비극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NLL의 비극은 어떻게 된 것인가?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이미 다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만, 미안합니다.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서해 평화지대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북이 주장했던 해상경계선, 이게 1999년 연평 제1차 해전 이후에 북이 주장했던 하나의 해상경계선입니다. 요 군사분계선에 따라 나온 여기까지 나온 요 선에서부터 쫙 직선으로 그어서 자기들 선이다 이 주장한 거죠. 요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평화협력 서해 평화지대라는 것으로 제안했다는 것이죠. 그 제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닙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공개하면서 이렇게 제시한 지도, 여기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것이 북이 주장한 경계선입니다. 요겁니다. 요 점선. 그러니까 요 NLL과 이 점선 사이를 서해 평화지대로 하자, 이 제안을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먼저 발언했죠. 선제적으로. 이제 이 안에 모든 군대를 다 철수시키고 여길 평화지대로 합시다. 이것이 김정일 위원장의 제안입니다. 그럼 정문원 의원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럼 정문원 의원은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얘기했을까? 분명히 들은 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회담 대화록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것은 요 점선, 북이 주장하는 경비계선, 이 경비계선에서 계선을 중심으로 요것은 정확하게 2002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경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경비 개선 사이를 서해 평화지대로 하자. 우리 대통령은 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하는 것을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것을 대단히 광범위한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것은 NLL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손댈 수가 없는 북쪽도 남쪽도 이거 손을 댈 수 없는 선이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공동어로 수역, 해상평화구역, 한강하구 공동이용, 이쪽에 평화생태공원, 서해 평화협력, 서해 공동경제특별구역으로 해주공업지구, 이것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훗날 앞으로 여기에 인천공항과 그리고 인천항과 해주항을 연결하는 거대한 이 산업경제 구도를 이 개성공업지들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걸 만들자. 그 큰 지도로 분쟁과 무력 대결의 바다를 큰 지도로 덮으면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때까지 이러한 공동어로 수역을 통한 노력, 혹은 해상공원, 한강하구 이용, 평화생태공원,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요 근래 얘기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먼저 얘기 다 하신 겁니다.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엄청난 걸 주장한 거죠. 여기 합참통제선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합참통제선이 비슷하게 어로 통제선도 됩니다. 그게 우리 남쪽에 있는 어부들이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고기 잡으러. 여러분, 우리는 뭐 여기 막 들어가서 고기 잡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마치 민간 통제선 여기 있는 것처럼, 이쪽에 민간 통제선인 것처럼 바다에도 어로 통제선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부들도 좀 마음 놓고 고기 잡고, 특히 꽃게철에 그쪽 꽃게가 좋으니까, 더구나 자꾸 지금 더운 게 자꾸 위로 올라가서 어족도 자꾸 위로 북상하니까 멀리 미래를 내다본다고 하면 이것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특히 어부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그 당시에 내놨던 것이죠.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NLL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1953년 정전협정 때 미결로 남겨놓음으로 해서 남북이 끊임없는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고 무력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서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이거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서해에서 어떻게 하면 이 군사적 충돌을 막느냐. 특히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서해 교전이 있은 다음에 이거 도저히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남북 어로 협정을 2005년에 맺습니다. 이 남북 어업 협정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것이 북한이건 남한이건 어느 배든지 서해를 통행하는 배가 만약에 이 경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서로 교신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뭐 암호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해서 서로 무력 충돌이나 위험한 것을 막아나가도록 하는 그런 소위 소통수단을 항구적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데는 교신이 끊어지기도 하고, 어떤 데는 교신을 받고도 응답이 없으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서 나온 것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죠. 그렇다면 이때 결국 합의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아시지만, 합의문 속에는 뭐만 나와 있어요? 합의문 속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서해 평화지대라는 말은 없습니다. 합의문에 나와 있는 건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라는 말만 나와 있는 것이죠. 대화록에 보면 김정일 위원장이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 없고, 자기가 말한 평화지대로 하는 건 반대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화협력지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걸로 바꿔서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뜻이고요. 노무현, 예, 좋습니다 해서 이것이 유시민 대표의 246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확정된 것은 평화지대가 아니고
평화협력지대라고 하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다.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 속에 엄청난 파문을 지난 1년간 일으켰습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화록이 그냥 막 불법 유출이 되고 이것이 막 대선에 막 악용이 되고 그저께 한겨레 신문 보니까 이미 2000 몇 년? 9년? 네, 세 차례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던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그대로 공개 유출됐던 적이 4차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다 보면서 선거 전략 짜고 선거 운동에 이용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다 만들어간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로 이 논의 과정에서 제안됐던 건 이 얘기입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을 작성할 때 우리 측은 NLL을 중심으로 등면적 원칙으로 공동어로 수역을 주장했고 바로 이겁니다. NLL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어로 수역을 요 녹색으로 되는 요겁니다. 요게 공동어로 등면적 요 4개 그리고 여기도 하나를 하는 연평도 가까이 하는데 이것은 전략적으로 민감한 지대이기 때문에 양쪽이 합의되면 그때 가서 하자. 그래서 이건 유보해놓고 요 4가지를 내놨는데 끝내 합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북측이 주장한 것은 NLL과 아까 얘기한 경비 개선 사이에 요렇게 하자. 요렇게. 요게 북측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서 작업 과정에서 결국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이것이 그대로 국방장관 회담에 넘어간 거죠. 그럼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떻게 됐느냐?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바로 이와 같이 등면적안을 그대로 아까 얘기한 그대로 요 4가지가 간 겁니다. 이 백령도 주변어장은 우리 어장입니다. 연평도 주변어장도 우리 어장입니다. 합참 통제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북측이 주장하는 경비 개선이 이렇게 흐릿하게 나와 있죠. 그런데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국은 이게 받아들여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김정일 국방위 주장한 것은 스스로 그쪽에서 포기한 셈이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사회평화특별지대 제안이 채택돼서 합의문이 만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다만 여기에 공동어로 수역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확정이 안 된 채 이제까지 넘어온 것이죠. 이 사회평화특별지대에 대해서 대부분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항공어로 한강 공동이용 아까 얘기한 해주 공업단지 해주 항구 개방 이런 건 다 합의가 된 겁니다. 다만 안 된 게 이 공동어로 수역만 안 된 거죠. NLL이 안 된 게 아닙니다. NLL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막 해야 되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면 정말 NLL이 뭐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서 여기다가 제가 하나를 더 첨부했습니다. 이것이 1953년 7월 27일 합의됐던 군사정전협정 제2조 제13항에서 규정된 서해 5도까지 이것이 하나의 부속 지도입니다. 정전협정에. 그럼 여기 5도가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죠. 1, 2, 3, 4, 5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쭉 나와서 예성강 여기로 나와가지고 B라는 데서 점선이 쫙 돼서 A라는 데까지 나와. 여기가 우도까지입니다. 우도. 남북이 경계선으로 합의한 선은 뭐냐? 군사분계선과 요 예성강에서부터 나와서 여기까지 나온 요 선입니다. 요게 남북이 합의한 정확하게 남북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이 유엔군 사령관과 북한 인민군 사령관, 중국 인민지원군 총사령관 이 사람들이 합의한 경계선, 불가침 경계선. 요것이 군사분계선과 요선입니다.
그러면 요 선만이 경계선이고, 구역이란 건 뭐예요? 구역이 5개 섬입니다. 5개 섬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네모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요렇게 된 바닥까지를 구역이 아니고 섬만 구역입니다. 섬만. 다시 말하면 5도만 유엔군이 관할하고 나머지 섬은 북한이 관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섬을, 이거는 하나의 바다에 대한 영해의 권한이 아니고 요 섬들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거고,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이 바로 요 구역들입니다. 요 구역들. 그래서 남북기본합의체 11조는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하면 사실은 이 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우리는 여기 있는 아까 보신 그 NLL 남쪽은 우리 관할 구역이고, 저쪽은 너희 관할 구역이다. 근데 정전협정에는 바다에 관한 어떤 관할 구역을 설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섬만 한 것이죠. 이 문장에 대한 해석이 이제까지 많습니다. 우리 유시민 대표의 경우도 책에 보면, 유시민 대표의 책에 보면 요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NLL 이남의 구역을 관할 구역으로 유시민 대표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느냐? 실제로 이유에 어떻든, 배경이 어떻든, 법률적으로 어떻든 NLL 이남을 우리가 관할하는 구역으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지난 60년간 그렇게 이해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다. 이 이야기가 바로 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 옳다는 것이죠. 북쪽은 지금 말씀드린 이 얘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NLL 이남이 우리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양측이 다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게 옳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이 어떻건 실제로 이 해석에 있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해석과 이 유시민 대표가 책에 쓴 해석은 옳은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남북의 주장하는 팩트는 이렇다.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사실대로 보고 지나가야 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조선 역사 500년 동안에 한 번도 지배 세력이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영남 훈구파가 지배를 했던 것이죠. 살인파가 그렇게 개혁을 부르짖고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다 어려움을 당하고 마지막 죽은 살인파의 대표가 조광조 아닙니까? 조광조가 죽으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이 소세원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데, 그때 조광조의 개혁의 핵심이 뭐였던 게 아닙니다. 인재 등용의 공정성입니다. 그 인재 등용의 공정성, 시험의 공정관리. 그때만 해도요, 과거 시험 보려면요, 과거 시험 답안지에 이렇게 답을 쓰면 답만 쓰면 되는데 답 위에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외할아버지 이름 이걸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은 보지도 않고 그 위에 어떤 집안 출신이냐, 이번에는 어떤 집안에 누굴 시키느냐, 그 집안의 힘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니까 합격자도 들쭉날쭉이고 엉망진창이죠. 과거 제도라는 게 정말 형편없이 타락했었습니다. 그걸 근본적으로 수술해야겠다고 대든 게 조광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15살에 급제한 사람이 바로 소세원을 만든 누구죠? 양산보? 맞습니까? 네. 양산보가 15살에 급제를 합니다. 제도가 바뀌니까.
그런데 조정해서 15살 미성년자를 어떻게 관직을 주겠습니까? 그 너는 관직을 줄 수 없다. 나이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는 사이에 조광조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양산보가 관직의 꿈을 다 버리고 소세원을 짓고 거기 가서 신학을 풀면서 세상을 그냥 보낸 거죠. 이 살인파가 주장했던 변화와 개혁, 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밑바닥에서부터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그런 사회에서는 변화와 개혁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소세원의 양산보라는 사람의 실패, 조광조의 실패가 우리 역사엔 대표적인 겁니다. 그 이후에 결국 이 영남 훈구파를 깨고 개혁을 성공했던 유일한 경우가 결국은 김대중, 노무현이죠. 노무현은 영남 출신이지만 훈구파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우리가 놓고 보면 600년 역사 동안에 우리가 10년 개혁을 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10년으로는 충분치 못했던 거죠. 불과 제대로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정권을 뺏겼느냐? 그러지만 물론 그게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일이고 부족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역사를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개혁을 해내지 못한, 다시 말하면 참여의 근본적인 이 구도를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여러 가지 뼈아픈 경험들이 있는 거죠. 저는 87년 민주화 운동의 결실로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마침내 6.29 선언이 나오고 제도적인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지만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큰 곤혹을 치르면서 공격을 해댄 조직들이 한쪽으로는 전교조였고 또 한쪽으로는 민주노총이었죠. 이유에 어떻든 간에 그게 참 우리들 내부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걸 지금도 기억해 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거꾸로 가느냐는 얘기들을 좀 한번 보죠. 오이사 조치. 기맥힙니다. 오이사 조치는요, 법률도 아닙니다. 대통령령 같은 행정명령도 아닙니다. 오이사 조치는 통일부 장관의 지시입니다. 근데 통일부 장관의 지시를 대통령이 대신 이렇게 으시시한 전쟁기념관에서 발표를 하면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죠. 아까 어떤 분하고도 제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참 묘한 나라입니다. 평화박물관은 없어도 전쟁박물관은 있고 평화기념관은 없어도 전쟁기념관은 있잖아요. 참 이게 우리의 그 현실이죠. 그 다음 한반도 비핵화가 1991년 이루어졌지만 지난 20년간 결국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고 미국은 전략적 인내만 고집해오다가 결국 한반도 문제가 실종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을 놓고 보면 B2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난 3월 28일에 한국 상공을 처음 날면서 B2가 뭡니까? 스텔스 전략 폭격기 벙커버스터를 한꺼번에 날려서 지하 시설들을 아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실제 이 벙커버스터는 북한을 겨냥해서 미국이 개발한 부시 시대의 산물입니다. 부시가 결국은 비핵화, 핵감축 이 합의를 다 깨고 어긴 하나의 사례가 이 벙커버스터죠. 이런 상황이 결국 한반도의 역사를 지금 뒤바꾸고 있는 하나의 요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늘까지 멕시코에서 열리는 WCC 세계교회협의회 전 세계 약 340개가 넘는 회원교회가 참여하는
전 세계 지난 70년간 세계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런 곳인데 이번에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런 주제로 열렸는데 불행하게도 지난 3차례 총회, 이번 총회 이전에 있어서 1991년 호주 캔버라 총회 이후 3차례 총회에 북한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가 참석을 했었는데 불행하게도 한반도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한반도에서 열리는 WCC 총회, 과거 총회 3차례 다 북한 대표가 참석했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열리는 WCC 총회에 북한 대표가 참석을 못하느냐? 북한은 왜 안 하느냐? 참 이것도요, 개막 2달 전에 WCC 총무가 남쪽 대표를 가지고 합격한 것도 아니고 지들끼리 북을 가가지고 여기 좀 참석해달라. 그건 참석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게 참석하라는 얘기예요. 내일 모레 회의인데 남쪽 대표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분만 세우고 그냥 지나간 거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게 역사의 역행이라는 거죠. 이 역사의 역행에 아무도 제대로 반응을 못한 채 오늘 폐막을 하는 겁니다. 이건 한국교회의 분명한 책임입니다. 더구나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었는데 여기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보고 WCC는 용공단체다 뭐 이래가지고 나와서 시위하고 회의하지 마라 뭐 시위하고 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이 WCC 총회는요 이렇게 안 합니다. 대학교 빌려가지고 대학교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대학교에 강당 쓰고 더 많이 모이려면 운동장에 큰 텐트 쳐놓고 거기서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서 싸게 했는데 이번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뭐 장소 사용하고 뭐 등등 해서 이 비용만 100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온 가난한 지역에 온 교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들이 저렇게 호사스러운 엄청난 회의를 한다는 건요, 나는 죄악입니다. 저도 성직자의 한 사람이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이번 이 총회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실패작입니다. 우린 그렇게 규정해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했건 그 관계없이. 정말 분합니다. 앞으로 100년 내에 이런 회의가 한국에서 또 안 열립니다. 이 절호의 기회에 왜 이걸 못하나? 사실은 제가 WCC 총회 이 관계도 있고 피스트레인 평화열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올 초에 통일부 장관한테 면회 신청을 내면서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장관과 좀 협의하고 싶으니 만나달라.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이라 너하고 만날 시간이 없다. 그게 회답이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정치개혁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을까? 그건 상당히 광범위한 얘기입니다. 정당개혁으로만 되는 문제도 아니고 정치 지도를 잘 뽑는 것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엄청난 이 오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 모든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단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긍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고 혹은 부정적인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들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선 러시아가 최근에 여기 핫산이라는 지역과 나진과 이 철도를 연결했습니다. 여기에 철도. 이 핫산과 나진. 이게 52km입니다. 이 불과 52km의 철도를 연결했다는 것은
단순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철도를 연결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철도가 이 시베리아 횡단철도, 만주 횡단철도로 연결되는 이 52km가 한반도와 시베리아를 넘어 저 유럽 대륙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대한 연결의 한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러시아와 북한 간의 경제협력으로 해서 한 거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러시아가 이젠 동방에 대한 정책에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했다는 거죠. 러시아가. 다시 말하면 러시아가 적극적인 남하를 시작한 겁니다. 그 선을 연결시킨 겁니다. 옛날에 저 일본하고 러시아 전쟁 일으킨 것이 러시아가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100년 전 역사가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 해방된 이후에 소련군이 진주에서 북한의 군정을 펴고했던 것도 여러분 다 기억하실 일이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으로 있다 가는 거지만 이거는 철도가 연결, 길을 뚫은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신압록강 대교가 2014년 내년 7월 개통을 예정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 가고 있는 것이고, 이제 상판을 깔고 하면 내년 7월에 완공을 된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의 얘기는 이것이 단순히 북중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북중 관계가 아니고 페네시아 하이웨이, 일본으로부터 부산을 거쳐 저 중국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아시아 횡단 하이웨이 넘버 1, 일본 적어도 그 하이웨이를 완성시키는 하나의 이음새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핫산과 나진의 철도 연결과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 대단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완공되게 되면 중국은 이제까지 생각했던 거대한 아시아를 이 하이웨이를 통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중국의 파워나 영향력이 얼마나 앞으로 커질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개성과 문산 간의 철도가 연결됐죠. 또 동해의 이쪽 제진역과 청년역 간의 철도가 연결됐죠. 이 개성과 문산 간의 철도 연결, 제진과 이 청년역 간의 철도 연결, 이것이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이 아니고, 이 연결 자체가 우리 전체를 한편으로는 중국 횡단철도, 한편으로는 몽골 횡단철도, 한편으로는 만주 횡단철도, 한편은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해서 우리가 마침내, 한반도가 마침내 유럽으로 전진해가는, 그래서 옛날 페르시아 때 신라와 교역하던 경주로부터 페르시아까지 연결됐던, 정말 그 김대중 대통령이 가끔 쓰시던 실크로드를 다시 회복하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저는 남북철도라는 것을 남북의 연결로 해석하는 건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좀 더 큰 틀에 우리가 유럽 대륙과 어떻게 연결해 가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지난 100년간 해양 세력으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대륙 세력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를 놓고 우리가 거대한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제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중국이 창지투 선도 개발 지역이라고 이렇게 녹색으로 해놓은 이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게 두만강가입니다. 투먼, 도문, 훈춘 이 지역. 이 훈춘도 최근까지도 조선족이 시장을 했습니다. 김 시장이라고 저도 잘 알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옮겼죠.
이쪽에 신의주 단동 이쪽 지역에는 라우닝성, 요녕성의 연해 경제벨트 개발 지역. 이렇게 중국이 양쪽을 보통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양쪽을 연결하는 이 경계선에서의 이 철도 단동서부터 이쪽에 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까지 연결을 하는 철도 부서를 끝냈습니다. 중국이 동북 삼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몇 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바로 새로운 동북아 시대에 대한 예견이고 이거에 대한 하나의 발전적인 하나의 경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황금평 경제개발지역, 정보산업, 관광문화산업, 현대시설, 농업, 경공업 4대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거죠. 압록강 대교가 만들어지고 황금평과 비단섬과 이런 데 만드는 거고 이쪽에는 나선경제지역, 나진선봉, 웅상, 굴포 이렇게 나진선봉 지역에 이때 산업벨트 10개 공업단지를 건설을 구상하고 있고 이것이 각각 이 동북아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의 선도체죠. 이렇게 보면 이것이 완성된다고 그러면 끝내 우리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이 가능해질 거 아니겠냐. 장래. 그럼 동북아 경제협력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서해 평화협력지대라고 하는 엄청난 남북관계 이 사업과 이런 것들이 다 서로 맞물려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공동체의 꿈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변화가 우리 주변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무현 대통령이 14정상선언에 합의했던 해주공업지구라고 하는 것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날 오후 회의에 나와서 해주공업지구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오전 회의에는 거기는 군사지역이 하도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개미 새끼도 하나 못 들어가도록 촘촘하게 돼 있어서 해주에는 공업단지를 만들 수가 없다. 심지어는 애초 정몽원 회장도 해주에다가 뭘 하자고 그랬는데 자기가 반대하고 개성으로 대신한 거다. 그러니까 해주는 안 된다. 그런데 오후에 와서 해주 합시다. 그리고 이 강령군에다가 그 시설을 만듭시다. 이 황포 요 위에 해주가 있습니다. 이 강령군 이것을 강령군 지역에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멈추고 있는 동안 북한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하고 14정상선언에서 이미 합의해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다 수립됐는데 북한은 계속 움직여서 이걸 만들어 왔고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고 있느냐? 더 무서운 거는 중국이 여기에 투자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이미 여기 있는 것처럼 중국 해외투자협회가 강령군 경제특구에 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70만 명 고용 효과를 내고 10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을 목표로 한다는 이 어마어마한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다 합의해놓고 오히려 이익은 중국이 다 챙겨가게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다른 지역도 곳곳에 새로운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것이 원산시 중심부의 건축 형성 계획도입니다. 비행장도 새로 만들고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걸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신동아인가 어디에 이번 나왔죠? 보도가 좀 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북아시아의 변화, 우리가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동북아는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이 굉장히 빠르게 서로 협력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저는 그래서 오늘도 잠깐 아까 우리 노학래 대표하고 우리 노학래 대표가 이 은빛기획이라는 데 대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학래 대표라고 부르는데 은빛기획이 뭐 하는 데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요.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게 박물관입니다. 정말 소중한 삶의 기록과 이야기들이 그냥 묻혀 지나갑니다. 저는 하루는 제 어린 딸이, 지금은 성인이 됐지만 어린 딸이 초등학교 한 3학년 때나 4학년 때 저보고 한번 물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된 분이냐? 제가 금방 당황했습니다. 제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데 실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 정말 교훈이 될 만한 얘기는 전혀 기억도 안 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살면서 겪었던 가령 구한 말의 어려움, 일제 식민 통치 때 받았던 그 서러움, 창씨 개명의 압박 속에서 겪었던 아픔, 해방될 때 이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저 함경북도까지 가가지고 탄광에 가서 일했던 그 어려움, 그 다음에 6.25 전쟁 났을 때 구사일생 그걸 탈출해서 내려오셔가지고 내려왔던 이야기, 그 이후에 저희 아버님이 우체국장을 하셨는데요. 5.16 군사 쿠데타 일어났을 때도 우체국장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딱 여기 나가 계시는데 벼랑간에 소식도 없이 딱 젊은 사람들이 한 두세 명 들어오더니 딱 들어오서 우체국 들어오자마자 딱 우표 판매하는 이 금고 여기 잠그셔. 저 안에 들어가서 우체국 메인 금고 잠그셔. 그래 놓고 와서 인사를 감사관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공무원을 무슨 도둑놈으로 하나. 그냥 와서 감사를 시작해도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로 감수셨죠.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고. 근데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요 하나도 기록한 게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유명한 사람들 자서전 쓰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평범하게 살다 가신 분들도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들이 있느냐, 그 자서전을 써서 출판을 해드리자. 그래서 7순 때 8순 때 선물로 다른 거 주지 말고 손자한테도 야 이게 내가 살아온 기록이다 하고 주자. 근데 본인이 쓸 수 없으니까 본인 얘기를 우리 전문 작가가 가서 다 들어서 아주 그럴듯하게 분칠도 하고 화장도 하고 루즈도 바르고 해서 아주 멋있게 해서 책도 아주 근사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딱 내서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까지 소위 언필칭 진보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늘 하면은 투쟁과 반대와 비판과 이거 했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을 못 냈습니다, 제대로. 국민들이 정말 이거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안을 구체적으로 우리도 내야 변화가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못 내면 우리는 부정적인 입장에서만 가는 사람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사실 이제까지 진보 세력의 하나의 과제였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세상은 엄청나게 진보, 변화, 발전하는데 이상스럽게 진보 세력들은 발전을 안 하는 거예요. 과거의 진보의 틀 속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고의 방법도 판단의 기준도 이 서로 몰려다니는 것도 꼭 그렇게만 몰려다니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출발점을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우리 경제 규모,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겪으면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발전의 결과 여기 있는 것처럼 경제 규모에서 세계 14위, 교육 규모에서 세계 8위, 교육이 우리가 1조 6,749억 달러. 그에 비해서 북한의 대외 교육은 87억 달러. 상대가 안 됩니다, 전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로. 제조업에서 우리가 강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강국이 될 수 있던 하나의 힘이었죠. 조선산업 전 세계 31.4%입니다. 세계 1위로 가다 지금 2위입니다. 무선통신기기 31% 2위입니다. 자동차 산업 5.7% 어느새 우리가 세계 5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조업 분야에 우리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2010년 GDP를 본다고 하면 미국이 14조가 좀 넘는 거죠. 14조 달러. 중국이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5조 8,800억 달러. 5조 5천억. 독일이 3조 3천억. 프랑스가 2조 5천억. 영국이 2조 2천억. 브라질이 2조. 이탈리아가 2조. 인도가 1조 7천억. 캐나다가 1조 3천억. 러시아가 1조 4,800억. 자, 우리가 대단한 규모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수치상의 문제가 있어, 계산상에. 우리가 요 러시아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현상적인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죠.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남북한이 통합됐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이것이 제 얘기가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2009년에 발표한 통일한국 이 남북관계 리스크를 재평가하자 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GDP상으로 통일한국이 됐을 때 2015년에는 1조 6,400억, 2020년에는 2조, 2030년에는 3조 2천억. 지금 오늘날의 독일 수준입니다. 거의 세계 5대 강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통일한국이 됐을 때. 1인당 GDP의 경우는 통일한국이 됐을 때 2015년이 22,000불, 2020년이 28,000불, 2030년은 43만 불. 지금으로부터 불과 17년 후의 얘기입니다. 지금 통일이 된다면. 그러니까 통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서 엄청난 이 경제적 유발 효과와 함께 우리의 위상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힘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예요? 무슨 경제? 창조 경제? 아유. 이게 창조 경제입니다, 이게. 이걸 빼놓고 창조 경제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가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가 평가한 거거든요. 지금 통일을 한다고 그러면 2030년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뭐냐, 요인이?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어요? 시간 관계에서는 여기다 제가 그건 넣지 않았습니다만,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량을 평가할 때 대체로 전문기관이 공통된 거는 약 7조 달러라고 합니다. 7조 달러.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몇 경으로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은 9,999조 다음이 1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이 지하 광물의 이 잠재력. 그런데 이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 무산 철광 같은 경우에 아시아 최대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노천광입니다. 굴 뚫고 들어가서 파는 게 아니라 산에서 그냥 걷어냅니다. 이 구글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주 산 전체가 철 색깔로 시퍼렇게 나타납니다. 자기들도 딱 붙이기를 민족의 보고 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최고의 철광 광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50년간 채굴권을 중국에 넘겼습니다. 중국이 지금 거기다가 채굴해 가기 위해서 철도까지 부설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원칙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사이에 다 넘어갑니다.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 구조,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일본을 앞지르지 않았습니까? 5조 8천억. 왜 동북삼성에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반도를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미래지향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해서 이건 국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국회 예결산 특위가
2007년에 발표한 건데 통일 비용이 2015년에 통일되는 경우에 1조 3천억이 들어간다. 분단 비용이 1.3천억이 들어간다면 통일 비용은 8,500억. 헐 쌉니다. 그렇죠? 이게 뭐 월등하게 분단 비용보다 싸게 먹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국방 예산이 내년에는 거의 아마 37조 내지 40조 가까이 될 겁니다. 만일 국방 예산의 3분의 1만 감축한데도 10조가 넘습니다. 10조가 넘으면 대학 등록금, 노인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몽땅 다 단칼에 해결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시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좋아지고 서해평양협력특별지대가 되고 결국은 끝내 우리가 가령 군축을 할 수 있는 남북이 공통으로 군축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 이게 뭐 문제될 게 없다 다 그런 판단을 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가 180만 아닙니까 군대가 남북을 다 통틀어서 3분의 1만 줄인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올 수가 있는 거겠죠. 2030년에 가서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때는 거의 비슷해지죠. 1조 8,886억이 들어가고 통일 비용은 1조 3,200억. 약 한 5천억 차이가 있지만 이때만 해도 벌써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갈수록 이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얘기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닐까. 통일이 만들어갈 미래. 국회 입법조사처가 2010년 12월에 만든 한반도 통일비용 쟁점과 과제라는 논문에 따르면 2015년, 2030년에 통일을 가상할 경우 10년간 통일비용은 GDP 대비 매년 6.6%가 들어간다고 하면 편익은 얼마 되느냐? 11.2%. 약 5%의 GDP상의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통일이 됐을 때. 엄청난 이득이거든요. 한국이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이때에 매년 27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중화학공업이 건설되던 73년, 79년에 매년 44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정말 이렇게 될 때 자유통일 이후에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고 하면 북한 특수가 본격화되고 이럴 때 최소한도 20만 개 내지 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국회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경제 아닙니까? 일자리 만들어내는 게 창조경제지. 무슨 일자리도 못 만들면서 창조경제가 되겠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그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이제까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주저주저 하면서 이 레드 콤플렉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민주당이 뭐 푸른색으로 막 그냥 색깔도 바꾸고 뭐 그랬지만 어떻든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통일과 평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방어적이고 수재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은 저는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여기 썼습니다만 시민 정치가 결국 그 중심에 서고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시민 정치만이 차이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공존의 철학을 이행할 수가 있고 시민 정치만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동화시키려는 패권의 논리를 벗어버리고 공정과 평화의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결국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말 진보 정당들이 공존과 평화의 원리 이것을 당에 적어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가야 한다. 어떤 일부의 우리끼리 모이는 패거리 정치가 아니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도 다 함께 할 수 있는 패권의 논리가 아니라 화합의 논리로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틀을 만들어 가야만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것이 진보 정당들과 진보 세력에 주어져 있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게 지금 엄청난 사태가 진보 정당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난 이것을 무슨 뭐 수구적인 과거 수구 세력들이다, 진보 세력을 죽인다, 뭐 물론 그런 면이 있겠죠. 그렇게만 보고 저항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정말 진보 세력들이 새롭게 이 역사를 변화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 여기 있는 다양성과 공존의 철학과 이 평화의 원리를, 공존의 철학과 평화의 원리를 정치와 이 사회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원동력으로, 작아도 지금은 불과 뭐 1000cc 정도의 엔진 능력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뭐 6000cc 뭐 이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1000cc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냥 소형차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대형차 바라보지 말고, 이게 열심히 하면 나는 분명히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정말 공존과 평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같이 나누고 싶은 질문 사항이나 또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 얘기 파팅 가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런 주장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은 한 두세 분 의견을 듣거나 질문을 듣거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이재영 강사님한테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재정 전 장관님께서 말입니다. 예. 2014년, 5년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실 개헌을 말씀하셨습니다. 개헌. 개헌. 개헌? 네. 개헌. 2015년에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제 제가 잘 몰라서요. 개헌이 어떤 거를 말씀하신 건지. 뭐 그거는 선거 구조를 우리 쪽의 개헌이 아니고 예. 이 새누리당 쪽에, 여당 쪽에 유리한 여당 쪽의 그런 구상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이렇게 알아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결국 한다면 2015년밖에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럼 2015년에 정치개혁이라는 걸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것이 야당으로서도 생각해야 될 문제고, 진보 세력도 구상을 해야 될 것이고, 여당은 여당대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하고 논의할 게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5년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야만 하고, 2015년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린 거죠. 네. 그 말씀하신 2015년 개헌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전 앞뒤로 굵직한 선거들이 사이에 비어있는 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4년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선거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돼서 2015년이 본격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는 거죠. 네. 선거가 없는 해니까. 선거와 대선 네. 선거가 없는 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게 어쨌든 1000cc의 작은 힘으로도 우리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람들이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 10년 동안에 어쨌든 시민정치의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해본 결과 정치는 결국 힘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힘을 올바르게 써서 어떻게 국민들을 감동시킬 건가의 문제인데, 우리가 가진 1000cc의 힘이 과연 국민들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만큼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게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 있으신지. 예를 들어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론 미디어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현재 뭐 팩트 TV라든가 국민 TV라든가, 국민 TV 라디오도 가보니까 뭐 방도 무지하게 크게 잡아놓고 그 텔레비전 시설까지 다 해서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준비들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그래도 1000cc의 힘이겠지만, 그러나 국민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난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내용만 있다면 나는 충분히 그런 길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재명 대표님 국민참여당 대표를 하셨는데요. 통합진보당 참여를 제가 안 하신 걸 기억을 하는데, 혹사 이
안 돼요. 이런 대표님 오신데 해도 그거 30명이 안 되는 인원밖에 안 오시는 걸로 이렇게 했는지 정확한 평가 반성이 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참가 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제3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제 이 유시민 대표나 그 국민참여당 통합진보당한 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어떤 견해를 드리게 되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국민참여당이 창당되고 나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선거에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창당하자마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아니면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 지방의원 선거만 나갈 거냐, 그것도 기초의원 선거만, 이런 고민도 하고. 그래서 이병환 실장 같은 경우 실제 기초의원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논의가 여러 가지 있다가 결국은 지방선거를 했는데, 사실은 유시민 대표가 우리의 대표 선수인데 대표 선수가 경기지사 선거에 지면서 결국은 이 국민참여당이 그때부터 활력을 얻지를 못한 거죠.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어떻든 지지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치력의 한계고 우리가 아직도 미흡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 노력도 했지만 결국 잘 안 됐죠.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있어서도 우리가 심지어 이 단일화를 위해서 민주당하고 엄청난 타협도 보고 논의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잘 해결된 건 있지만 중앙 단위에서는 결국 끝까지 갈등만 빚고 제대로 못 해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나는 국민참여당이 실제로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저한테 이제 그걸 지적을 해서 얘기하라고 그러시면, 국민참여당이 실제 다른 정당들과의 차별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다를 만큼 참여의 폭을 넓혔어야 되는데 참여의 길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 것이 하나의 잘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다른 당과 같이 중앙당 중심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당이나 지역 중심의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도 길도 사실 잘 없었던 거죠. 뭐 이유는 있을 겁니다. 매번 보궐선거 이런 게 쭉 있어서 선거에 대책을 하다 보니까 미처 그런 것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김해 선거 같은 경우에 선거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거의 2,000명 가까운 당원들이 그 멀리 자기 돈 쓰고 내려와서 막 선거운동을 하고 하는 그 열정들을 당이 못 담아낸 거죠. 결국 그것이 국민참여당의 폐인이 아니냐 생각하고요. 나중에 통합할 때까지는 제가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역시 당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밖에서의 어떤 역할이 더 소중할 것 같아서 그때 일단 제가 탈당을 하고 그 통합진보당에 계속해서 몸담고 있지 못했었죠. 통합진보당에 제가 갔었습니다. 가서 저 정책연구원 이사장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탈당을 했는데요. 그때 탈당할 때는 물론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오히려 학교에 그 당시 이제 석좌 교수로 몸을 담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생활을 좀 더 충실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 아래 정당을 못하게 됐었죠. 다만 지금도 제가 아쉬워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보 정당은 정말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없는 진보 정당은 진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답습하고 반복하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이행해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배양하지 않으면 저는 진보 세력이라는 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성공회 대학을 진보 대학으로 만든 이유도 딴 게 아닙니다. 성공회 대학은 무슨 사회주의 이런 게 아니고 끊임없는 변화와 끊임없는 대안과 끊임없는 새로운 도전을 성공회 대학은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교수들도 가장 조희연 교수도 지금 20년 됐거든요. 이제 원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이제.
실제로 대학 내 교수들이 이번에 자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옛날에 가졌던 그런 열정과 변화에 제대로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걸 해나갈 거냐. 신영복 선생님 말씀처럼 처음처럼 다시 돌아가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참 얘기는 그래도 어렵습니다. 지금 오늘 영원한 청년 이재영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